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동양인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시각적으로 아주 징그러운 박쥐가 어째서 복을 뜻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셨죠? 근데 밥그릇에 박쥐 문양을 그려놓은 뜻이 단지 암컷 박쥐의 복이 행복이란 복과 읽는 소리, 도금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방법이 채택이 됐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박쥐하고 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단지 읽는 소리가 같다는 점, 요 점을 생각해서 이 박쥐가 복복자 대신 복복자의 의미로 그려졌던 거죠. 이렇게 단지 도금을 단서로 하는 문화의 그런 예는 동양에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양 문화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서양에도 이런 일이 있지만 서양에서는 단지 재미 정도로 하는 일을 동양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풍속을 적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동국세시기라는 책에 보면 정월 보름이 되면 남녀노소가 동네 다리가에 나가서 다리를 밟았다. 그리고 정월 보름에 답교놀이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리 밟는 이유가 다리교, 브릿지 다리하고 레그인 다리가 도금이 같은 점에 착안해서 다리를 밟으면 다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브릿지인 다리와 레그인 다리가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단지 도금이 같다는 점 때문에 이런 문화 현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리가 같으면 같은 걸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 황진이가 명기인 이유, 재색을 겸비했다. 용모도 아름답고 아주 재주도 뛰어났다. 그 두 가지를 다 겸비했다, 이 말이죠. 이런 일화가 전하죠. 절조가 굳다고 자신만만한 종실 선비인, 성씨가 이씨 왕실계였죠. 벽계수, 푸른 계곡의 물이라, 이 말이죠. 그런 호를 가진 그 선비가 자신은 황진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황진이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벽계수를 개성지방으로 여행을 하도록 다 조작을 해놓고 벽계수가 온 날 달밤에 나귀를 타고 벽계수와 우연히 만난 듯 연출을 해가지고 이런 시조를 읊었다는 거죠.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런 시조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시조에 아주 유명한 시조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산간 계곡에 맑은 물인 벽계수야, 졸졸졸 흘러서 잘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한번 가서 푸른 바다에 이르면 다시 되돌아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밝은 달이 산에 가득 달빛이 가득 찼으니 여기서 쉬어간들 어떻겠느냐,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게. 근데 여기서 맑은 물인 벽계수와가 벽계수라는 가진 호를 가진 선비를 뜻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명월이 단지 밝은 달을 뜻하기도 하지만 명월이란 호를 가진 자신, 황진이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뜻을 중복해서 말해가지고 사실 핵심적인 의미를 전달하려는 이런 방법을 아주 재치있게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동양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사 전달 방식으로 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이가 명기라고 칭송까지 받는 거죠.
서양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쓰리 테너로 유명한 바바로티가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피켓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Five is five. 바바로티는 역시 최고야. 이것도 발음이 똑같지 않고 닮은 거죠. 닮은 발음이지만 이것을 그런 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은 유럽 문화에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그저 가벼운 재밌거리, 펀에 속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중요한 의미 전달 방식으로 취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디자인에도 응용이 됐던 겁니다. 또 중국의 예를 하나 든자면은 사마천 사기의 항우 본기에 보면은 홍문이라는 곳에서 전승잔치를 여는 겁니다.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항우와 유방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축하잔치를 하는데 여기 홍문연입니다. 그 전에 범증이 항우의 그 책사죠. 참모입니다. 아무래도 저 유방을 지금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홍문연에서 잔치를 열 때 틈을 봐서 아주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항우가 아무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이라는 이게 일종의 관리들의 계급장이죠. 허리에 차는 건데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결이라고 하는 옥이에요. 폐옥이라고 하죠. 근데 묵묵부답 항우가 대답을 않는 거예요.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묵묵불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증이 나와가지고 아유 저 바보 같은 녀석을 내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다니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다른 장수를 시켜서 제거할 이런 일을 꾸미게 되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유방이 도망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항우를 이기게 되는 거죠. 또 같은 비슷한 얘기가 영행열전이라는 데 나옵니다. 영행이란 말은 임금의 천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남자인데 특별히 총애를 받는 사람만 모아서 이제 꾸민 것을 영행열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등통이 한 문제의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하늘로 올려줬는데 이튿날 보니까 배 젓는 그 뱃사공이 바로 그 얼굴이고 그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등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등통이란 말을 고을등자인데 그리고 통할통자인데 한 문제는 나를 하늘로 올려서 하늘과 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등통을 아주 중용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동양에서는 도금이 같은 점에 꽤 의미를 두는 이런 전통적인 문화현상이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아주 많죠. 동양에는 어떤 선비가 이제 어떤 교수한테 청혼을 하는 거죠. 내가 교수를 아내로 꼭 맡고 싶으나 집안이 가난해서 어찌하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수가 말 2마리 말고 소 5마리면 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무슨 뜻이겠어요? 2말 말고 어서 오소라는 말을 이렇게 재치 있게 나타냈다. 만약에 이 말을 해석하지 못하고 말 2마리보다 소 5마리가 훨씬 비싼데 이게 퇴짜란 말이구나 라든가 웬 엉뚱한 소린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동양에서는 이렇게 도금이 같은 점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왜 서양과 동양이 이런 도금에 대해서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뇌, 동양인과 서양인의 뇌의 양반구의 기능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오른쪽과 왼쪽 반구로 나뉘어 있고 이 그림에서는 갈라놨지만 이게 뇌량에 의해서 통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말소리를 들을 때 소리적인 요소는
오른쪽 뇌가 듣고, 오른쪽 뇌가 듣고, 의미 요소는 왼쪽 뇌가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말을 하는 곳이고, 하는데 관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망가지면 말하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여기는 말소리를 듣는 곳이고, 여기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망가지면 말을 잘 하긴 하는데 그 말 뜻을 잘 모르고 남의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는 오른쪽 여기죠. 근데 우리 동양인이 여기가 큽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서양인은 이쪽이 큽니다. 왼쪽이 큽니다. 동양인이 이제 오른쪽이 큰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1차 청각령. 일단 들어온 소리는 여기서 접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음색을 처리합니다. 오른쪽 뇌가. 그 다음에 억양을 처리합니다. 모음을 처리합니다. 고절을 처리합니다. 강약을 처리합니다. 고음보다 저음을 처리합니다. 도레미파솔라 이하의 음을 처리합니다. 소리적인 요소를 거의 다 오른쪽 뇌에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뇌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왼쪽 뇌는 가사, 노래를 부를 때는 가사라든가 자음이라든가 박자라든가 고음이라든가 템포죠. 고음.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오른쪽 뇌가 담당하고 있는 요소가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적인 요소를 오른쪽 뇌가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소리적인 요소에 더 우세하게 반응하는 뇌를 가진 것이 우리 동양인의 이제 특색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참 잘났다 그러면은 칭찬하는 말이 되죠. 왼쪽 뇌가 의미로 들을 때는. 근데 그 사람 참 잘났다 그러면 비아냥거리는 오히려 못났다는 말이 되죠. 이 잘났다 이렇게 소리적인 요소는 오른쪽 뇌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뇌가 적절하게 정보 교환을 하면서 우리는 그 말의 진짜 뜻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인은 오른쪽 뇌가 힘이 센 우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소리를 들을 때 의미 요소보다 소리적인 요소를 약간 중시하는 그런 뇌를 갖게 되고, 그런 결과 문화에 있어서 그림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리가 같으면 그것을 동일시하는 이런 문화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런 현상은 인류가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지구상에 퍼져갈 때 일단 순다 열도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대우림에서 살았기 때문에 열대우림의 독특한 환경에서 수만 년을 사는 동안 음색 청각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 음색 청각이 발달한 사람들이 동북아시아 지방까지 올라오게 됐고 남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전자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운의 청각, 즉 음색 청각의 그런 인구가 좀 높다, 밀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뇌과학적인 현상이 우리 동양에서 도금을 중시하는 문화가 생겼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이 성조를 중시하고 이런 것도 다 멜로디, 소리적인 요소를 언어에 부여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동양의 언어, 중국어라든가 동남아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도 중요하게 관여했고, 우리 한국어에서도 경상도 말의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또 모음이 많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도 이 오른쪽 뇌가 우세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바로 그래서 이건 시각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박쥐가 단지 암놈박쥐 이름이 복이라는 이유 때문에
행복이라는 뜻과 중복해서 같은 뜻으로, 뇌에서는 일단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동일시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내의 세력 균형이 시각보다는 청각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그 뇌를 우리 동양인이 가졌기 때문에 청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박주효와 관련해서 문화유뇌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